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간의 한글날 연휴 기간에는 쌀쌀했던 기온이 회복되겠지만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소량의 비가 내리고 수도권 북부 지방은 한글날 오후 한때 가을비가 온다는 전망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 봄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월별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 9월 기온도 역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9월 기온도 22.6도로 지난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50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북쪽 한기로 방향을 바꾼 태풍 고이누가 타이완을 강타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고이누의 최대 풍속은 초속 95.2m로 관측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날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국가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을 강력히 비판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일본을 두둔해 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달부터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사흘간 연휴 기간 내륙 대부분은 구름만 많겠지만 동풍과 기압골 영향으로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7일 밤부터 8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글날 휴일에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가을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에서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지난달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월별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우리나라 기온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9월 기후 분석 자료에서 전국 평균 기온이 22.6도로 평년보다 2.1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기상관측망이 구축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기상청은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달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고 남서쪽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자주 유입돼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 여름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 환자는 2,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8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숨진 환자는 32명으로 지난해보다 3.6배 많았고 8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하루 사망자가 7명에 이른 날도 있어서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4번째로 높았습니다. 태풍 고이누가 타이완을 강타하면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5일 타이중 지역에서 84세 노인이 태풍으로 깨진 자택 창문 유리 파편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또 5일 오후 3시 타이완 전역에서 2,8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30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의 상당수는 강풍에 나무 등이 쓰러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한 기상예보관은 AFP-통신에 간밤 랑위섬에서는 고이누의 최대 풍속이 역대 최대인 초속 95.2m로 관측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지난달 초에는 태풍 하이쿠이로 100여 명이 부상하고 25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어제 국제기구총회에서 국가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협약을 어겼다며 일본을 비판했고 미국과 서방은 일본을 옹호했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에서 열린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와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문을 연 중국 대표는 오염수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며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런던 협약과 의정서 위반이라며 방류량과 성분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해저 터널을 통한 방류는 협약과 의정서에서 규정한 해상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방류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이 세계 다른 지역 해안가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방사능 수준 이내일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를 총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대표도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고 안전한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대표는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런던 협약과 의정서의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총회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공회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2차 방류가 시작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광주 충장 축제장에서는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열려서 전남에서 나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옛 수협 전남본부터가 남도의 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탈바꿈했습니다. 화로회와 구이 등 갖가지 맛깔스러운 요리를 맛보려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간도 심심하니까 안주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또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전라도를 대표하는 음식 홍어. 초대형 흑산도 홍어 해체쇼도 펼쳐집니다. 이 홍어회는 일반 깨소금, 기름소금 찍어 먹으면 청정바다 완도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 김과 전복을 비롯해 영광굴비, 톳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소포장을 해서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많이 사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사가니까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 없이 사갈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행사장 한복판에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든 건 오로지 어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어민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내에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 판촉 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수협은 직거래 장터에 온 시민들에게 많게는 30%까지 수산물을 싸게 팔고 있습니다. 또 안심하고 사갈 수 있도록 방사능 측정기를 통과한 수산물만을 가져다 놨습니다. 우리 충장축제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하고 어업인들이 직접 장터에서 모여서 아주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갖다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한 겁니다. 남도의 제철 수산물을 값싸게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 장터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릅니다. 네, 지하철 요금 인상은 8년 만인데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토요일 첫 차부터 150원 인상됩니다. 성인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바뀝니다. 일회권도 150원 오른 1,500원입니다. 청소년, 어린이 요금 역시 각각 80원, 50원 오른 800원과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신분당선은 최대 450원이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처음엔 300원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이번엔
150원만 인상했습니다.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은 올해 들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기도는 지난 7월 택시요금이 1,000원 올랐습니다. 버스 요금도 지난 7월 300원에서 400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되도록이면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가 내년 시범 사업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의지입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당장 참여를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발표한 고시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두통, 어지럼증 등의 MRI 검사를 할 경우 환자가 검사 비용을 모두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7주 연속 줄어드는 가운데 감소폭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9,400여 명으로 일주일 새 3%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20%대였던 감소폭이 점차 둔화해 지난주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39.6%로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가 지원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11년 연속 감소해온 결핵 환자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결핵 환자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누적 결핵 환자는 15,451명으로 지난해보다 0.1% 늘었습니다. 결핵 환자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7.9%씩 감소했지만 지금 추세면 올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방역이 끝나 대인 접촉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수가 늘었다며 무료 결핵 검사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크리에이터입니다.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로 이 스타워즈의 오랜 팬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던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내놓은 7년 만의 신작인데요. 언론 공개 당시 아바타가 떠오른다라는 평단의 호평을 받았던 SF 블록버스터 영화이기도 합니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적 AI입니다. 이 키워드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인 AI, 그리고 인간의 적 AI,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데요. AI와 인간이 함께하는 미래 모습을 그린 영화 중에서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10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고도화된 AI들에 의해 핵 공격이 시작된 이후 서구 국가들은 AI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전쟁을 끝낼 최종 무기를 찾아 뉴아시아 국가를 수색하게 됩니다. Whatever's in there, they're sure worried about someone getting in. Yeah, they're getting out. 전직 특수요원 조슈아는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AI 작전에 다시 합류하게 되고 인류 위험 무기와 이를 만들어낸 창조자를 찾아 나섭니다.
Yeah, it's a kid. 찾던 무기가 아이의 모습을 한 AI임을 알게 된 뒤 조슈아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지키는 행동을 하게 She looks 되는데요. like a little girl now, but she's growing. Whoever has that kid wins the war. 인간과 AI와의 공존, 우리가 진짜로 만날 미래의 모습은 어느 쪽일까요? This close to winning the war. Are you going to heaven? No. We're the same. We can't go to heaven because you're not good. And I'm not a person. 그렇다면 영화 크리에이터가 아바타를 떠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가까운 미래, 또 인간과 다른 존재와의 갈등, 그리고 인간다움과 화합에 관한 이야기. 이 두 작품 모두 이 독창적인 세계관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가와 같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요, 이 블록버스터의 틀을 깼다는 점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결이 비슷하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연적 SF입니다. 흔히 SF 영화라고 하면 비현실적인 스페이스 공상 영화거나 또 상상 속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죠. 하지만 이 크리에이터는 발전된 기술을 아주 화려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현재 우리의 삶에 적응되면서 발전한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자연적인 SF를 보여줍니다. 영화 크리에이터는 20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기술의 발전, 현실에 없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AI has gotten better and better, and it feels like we're at that tipping point now. And this movie questions, what does that look like 50 years from now when AI is more embedded as part of society? 감독은 동남아 여행 당시 승려들이 사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로봇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Whether it be the simulants or our robots, we found a really lovely balance, being able to show the tech, but also show that they think for themselves, they have feelings. 특히나 촬영 부분에서도 기존 SF 영화가 달랐습니다. 이 영화 속 미래의 모습을 디자인을 먼저 하고 세트장을 짓거나 그린 스튜디오에서 이 촬영을 하는 일반적인 SF 영화와 달리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마친 뒤 편집 단계에서 전체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실제 장면 위에 그래픽을 올리는 역설계 방식을 택한 겁니다. What's so unique about it is instead of filming everything in a studio with green screen, we are shooting in these beautiful countries.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 또 기계적이지 않은 AI. 영화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인간과 AI의 공존이라는 익숙한 주제 속에서도 새로운 방향의 인간다움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It deals with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what does it mean to be alive, and can love kind of transcend those divides. Didn't start off wanting to create a message for people. I feel like if you have an agenda like that when you write a story, you're probably going to make a very bad film. But as you write a film that interests you, that has dilemmas and ideas in it that excite you, and I think if there is a message in this movie, it is about having empathy and understanding people who are from a different place and seeing things from their perspective. 네, 무엇이 더 인간적인 것인가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효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 사람을 닮은 로봇 그리고 일반적인 로봇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인간과 닮은 로봇을 시뮬런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로봇 쪽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가요? 네, 이게 영어로 시뮬런트라고 보면 뭐 모조품, 가짜 뭐 이런 뜻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SF 속에서 로봇
로봇들이 여러 종류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모습과 뭐 완전히 똑같거나 또 그래서 이 복제 인간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AI 로봇을 따로 시뮬런트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영화 크리에이터에서도 그렇고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영화 시뮬런트도 이 같은 개념의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SF 속에서 자주 쓰는 일종의 뭐 한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 장면을 볼 때는 좀 너무 똑같아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실제로 요즘 AI 로봇 중에 인간과 좀 비슷한 로봇을 보면 저는 좀 불편하거나 기분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이 현실에서 보는 로봇이 만약에 인간과 너무 똑같을 때 어떤지 기분이 좀 깨름직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인간이 로봇이나 이 콘텐츠 속 안에서 이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불쾌한 골짜기 이론입니다. 이 1970년 일본의 로봇 과학자 이 모리 마사히로 박사가 언급했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과 많이 닮아 있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다가 인간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만 있는 이 산업용 로봇에서 또 휴보와 같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호감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인간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을 똑같이 따라하는 AI 로봇,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피아를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로봇을 볼 때는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로봇의 외모가 뭐 인간과 구별할 수 없고 또 행동조차 인간과 거의 똑같아진다. 그러면 다시 호감도가 상승해서 결국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마다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는 이 감정의 그러니까 뭐 감정의 어떤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피아 로봇을 보고 누군가는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기분이 나쁘다, 나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피아 로봇을 개발한 이 헨슨 로보틱스사에서는요, 일부러 소피아가 인간과 너무 유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줘서 이 불쾌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발도 씌우지 않고 머리카락도 없는 채로 얼굴만 만든 채로 이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크리에이터 속 시뮬런트들도 그 목 뒤쪽에 로봇의 형태를 좀 남겨놔서 로봇다움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현장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는 로봇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영화나 게임 같은 데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이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최초로 모션 캡처 기법이 당시에 사용이 돼서 사실감 높은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높은 사실감 때문인지 이 영화를 보러 간 아이들이 중간에 너무 무섭다면서 영화관 밖으로 뛰쳐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영화 캐츠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캐릭터가 너무 징그러웠다. 이게 이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흥행 참패의 이유였는데요. 우리가 캐츠 뮤지컬을 볼 때는 사람인 배우가 고양이 분장을 하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런 느낌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 고양이 인간에 대한 이 불쾌한 골짜기의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 흥행 참패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의 어떤 실사화 영화들을 보면 좀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AI나 로봇이 좀 더 인간 같아지려면 그 움직임이나 정보 같은 것뿐 아니라 감정까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감성지능, 그러니까 AEI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인간의 감성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말로는 감정인식 AI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소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소 이론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크게 6가지, 그러니까 뭐 행복, 놀라움, 두려움, 혐오, 분노, 슬픔 이렇게 6가지로 나눈 뒤에 이를 우리가 표정이나 뭐 신체 언어, 억양 이런 것들로 인간이 전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AI가 상대의 표정이나 자세, 심박수 혹은 이제 뇌 활동에 의한 어떤 생리적인 신호 변화들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상대의 감정을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AI의 이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기술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인식하던 감정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구분을 해서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 감정 인식 AI 기술은 우리가 이 로봇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로봇과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하면 로봇도 만약에 함께 웃어줬을 때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특히 이 감정인식 AI 기술을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인간의 진짜 감정을 인식하는 게 사실 인간인 우리도 어려운 부분인데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AI가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상대의 표정은 대부분 침착하고 차분하겠죠. 근데 그 뒤에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는 뭐 AI도 모르고 사실 우리의 인간도 사실 쉽게 알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뭐 내가 지은 표정만 그리고 내가 내보내는 뇌신호만으로 나의 감정을 AI가 멋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부감도 많이 들고 또 불쾌하기도 할 거고요. 또 사적인 감정을 가질 인간의 권리마저 뺏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AI 법을 만들 때도 직장이나 학교 등 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 감정 인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말 AI가 점점 더 인간다워지면서 미래 AI가 가져올 세상을 저도 계속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상상을 좀 현실로 보여주는 영화 크리에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노르웨이의 거장 욘 포세가 선정됐습니다. 포세는 소설로 데뷔했지만 극작을 시작한 이후 동시대 최고의 극작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해마다 꾸준히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제 아이는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혼자가 될 것이며 언제나 혼자일 것이다. 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의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이름이 스웨덴 할리몬에서 호명됐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3 is awarded to the Norwegian author Jon Fosse for his innovative plays and prose which give voice to the unsayable. 포세는 1983년 장편 소설 레드 블랙으로 데뷔한 후 1990년 중반부터는 누군가 온다 등을 집필한 희곡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희곡은 보편적인 삶의 모습들을 단순하고 간결한 언어로 다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I would say that it has to do with that he focuses on human insecurity and anxiety, the basic choices you make in life. Very elementary stuff. 포세는 모국인 노르웨이보다 해외에서 더 명성이 높은 작가로 노벨상 시즌마다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Ja, I kjenner meg vel kanskje litt matt, men selvsagt også veldig glad for den store ære, for å si det sånn. Jeg har jo vært inne i diskusjonene om Nobelprisen i 10 år, tror jeg nå. 포세는 노르웨이 작가로는 4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올해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을 기대했던 일본은 포세의 작품들을 긴급히 진열했습니다. 10冊ない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ね。7アイテムありますけど、合計しても10冊ないぐらいですね。はい。 문학상에 이어 다음엔 평화상과 경제학상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이 낀 노벨 주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트디부아르에서 다음 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준비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예상보다 강한 서비스 부문 수요와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는 글로벌 경제 연착륙 확률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하지만 재정과 금융 리스크는 많다면서 물가 억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8월 무역 수지 적자는 583억 달러로 전달보다 9.9%, 64억 달러 감소해 2020년 9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전달보다 41억 달러, 1.6% 증가했고 특히 상품 수출과 원유 수출 증가가 적자폭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는 지난해 3월 1,025억 달러 적자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청소년과 어린이 수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소아과 학회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총기로 사망한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자 수가 지난 2011년 1,311명에서 2021년에는 2,590명으로 87%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20대 미만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던 자동차 사고를 제치고 총기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총기가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 원인 상위로 꼽히는 선진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은색을 띤 식품, 이른바 블랙푸드 가운데 대표적인 게 검은콩인데요. 흔히 서리태로 불리는 기존의 검은콩을 개량한 청자 5호가 맛과 효능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청자 5호는 서리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진청이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재래종보다 병과 쓰러짐에 강하고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수확량이 70%가량 많습니다. 특히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높아 기계 수확이 수월한 게 장점입니다. 청자 5호 콩은 재래종 서리태 콩에 비해 도복과 병에 강하고 생산량이 월등히 높아 소비자와 가공업체들에게 값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청자 5호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주에게 6주 동안 먹였더니 체중은 35%, 체지방은 54%, 총 콜레스테롤은 34% 각각 감소했습니다. 또 항산화 항암 효과를 지닌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재래종보다 각각 2.7배와 1.4배 많았습니다. 청자 5호는 당도가 높아 맛도 훌륭합니다. 특히 두유를 만들 때 수분을 제외한 고체 성분인 고영분 함량이 재래종보다 8% 많아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 영양 성분의 보존율이 높습니다. 청자 5호는 당도가 높은 특성이 있고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이러한 청자 5호로 만든 서리태 토장은 구수하고 깊은 감칠맛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부나 토장, 콩가루 분말 등 다양한 가공식품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가공성과 기능성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검정콩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청자 5호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국민 건강 개선에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지역마다 개성을 살린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 김제에선 지평선 축제가, 또 정읍에선 대규모 정원에서 구절촉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흰옷을 차려입은 농악대 무리가 기다랗게 늘어서 제방 위를 걸어갑니다. 오늘 무대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인 전북 김제 벽골제. 삼국사기에 등장해 무려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올가을 풍년을 기원합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김제 지평선 축제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윷놀이와 그네타기 등 여러 민속놀이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쫓고 쫓기는 거니까 뭔가 조금 긴장감도 느끼고 재미감도 느끼는데 친구들하고 함께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좋고 재밌었어요. 축제 현장 주변에선 갖가지 신품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국제 종자 박람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10,000원 이하의 착하고 맛있는 먹거리,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축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셔서 멋진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파란 하늘, 쏟아지는 햇살이 꽃잎에 닿아 부서지는 가을 정원. 구절초는 새하얀 꽃망울을 일찌감치 터뜨렸습니다. 바람에 실린 그윽한 향기에 취해 친구들의 마음도 이내 산들거립니다. 지금 기분들이 들떠가지고요. 공기도 좋고. 네. 지금 다들 그냥 오늘 붕붕 떠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어요. 풍경이 너무 좋죠.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얀 꽃도 있고. 옥정호 최상류에 자리한 순백의 화원.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열리는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오늘 1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과 취사,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흡연 등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0월에서 11월 사이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59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습니다. 송형근 이사장은 공원 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탐방객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해양 보호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해상에서 떠다니는 폐그물을 다이버들이 수거했습니다. 돌고래를 보러 배를 타고 나갔던 최모 씨 등 일행 4명은 폐그물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1시간 만에 배 위로 건져 올려 해경에 넘겼습니다. 제주에서 다이버로 활동하는 최 씨는 돌고래를 보러 배를 타고 나갔다가 폐그물을 발견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인양했다고 말했습니다. 폐그물 등 바다에 버려진 어구는 바다 생물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른바 유령 어업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연간 어업 생산량의 10%가량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세계 곳곳에 거대한 거미 작품을 설치했는데요. 무서운 외형과 다르게 작품의 이름은 마망, 즉 어머니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마음으로 거미 조각 작업에 몰두한 작가 루이스 부르주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가가 거미 작가로 유명하다고요? 네, 이 작가의 대표적인 거미 조각을 본 분들은 아마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루이스 부르주아라는 작가인데요. 현재 전 세계 6점이 설치되어 있는 청동으로 된 대형 거미 조각 마망 시리즈는 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거미는 나의 어머니에게 바치는 찬사입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머니는 거미처럼 실을 짰고 거미처럼 매우 영리했습니다.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각별한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 평생 거미를 소재로 활발하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네, 거미로 어머니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요. 이 루이스 부르주아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네, 루이스 부르주아는 프랑스 태생이지만 미국 현대미술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입니다. 네. 20세기 가장 주목받은 조각가 중 한 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거대한 거미 형상의 조각 작품 마망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시그니처로 유명합니다. 1911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러리를 하는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1935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지만 이후 미술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재능이 있었던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자 에콜 대 보자르에 입학을 하고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도 공부를 이어가는데요. 특히 유럽에서 미국으로 망명해온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판화와 조각 또 설치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꾸준히 작업을 하는데 이 60년의 긴 시간을 무명으로 보내다가 뒤늦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났습니다. 네, 긴 무명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야 빛을 발하니까 요즘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조각뿐 아니라 판화 작업도 많이 했다고요? 네, 루이스 부르주아는 초기에 드로잉과 판화 등 평면 작업을 주로 했는데요. 처음 파리를 떠나서 뉴욕으로 갔던 1930년대부터 이 40년대까지의 판화 작업들이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각에 집중하면서 잠시 놓았던 게 70대가 된 후에 다시 판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타계할 때까지 계속돼서 평생 1,500여 점의 판화를 작업했습니다. 이 부르주아는 1990년에 자신의 모든 판화 작업들을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루이스 부르주아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직접 작품에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르주아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고 또 그 일을 오랜 시간 동안 묵인하면서 참아왔던 이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마음고생하던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부르주아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또 분노가 커지게 되는데요. 네. 이런 내면적인 아픔을 작품으로 끊임없이 풀어내게 됩니다. 작업으로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르주아는 예술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또 분열된 가족의 문제 등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작업에 대해서 부드러움과 폭력, 또 수용과 반항, 양면성과 신념이 가득 차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루이스 부르주아의 시그니처 작품인 거미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거미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작가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 외에도 어떤 자신의 불안한 내면의 심리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네. 1947년 드로잉 등으로 자주 그렸던 거미를 1990년대 후반부터 조각으로 작업하기 시작하는데요. 청동으로 만든 대형 거미 설치 조각 마망 시리즈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망 시리즈는 높이가 9m, 또 지름이 10m가 넘는 굉장히 대형 작품인데요. 네. 이 청동과 스테인리스 스틸 또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미의 몸통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몸통에 있는 주머니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알 3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르주아는 이 거미 조각에 대해서 이 자기 배에 품은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인한 모성애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늘고 약한 다리는 상처받기 쉬운 여성의 불안한 내면을 암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압도할 만한 스케일의 작품을 만들었을 과정을 생각하면 참 애틋하면서도 또 존경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어쩐지 저런 작품들을 보면 영화의 스틸컷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루이스 부르주아가 또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고요? 네,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한 게 아니라 후학도 많이 양성을 했는데요. 1973년 프렛 인스티튜트와 또 쿠퍼 유니온, 또 브루클린 컬리지, 또 뉴욕 스튜디오 스쿨 등 유수의 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또 롱 아일랜드의 공립학교에서도 수년 동안 판화와 조각 등을 가르쳤는데요. 이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도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연구 등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깊이를 더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젊은 예술가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열었는데 그 모임 이름이 아주 독특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루이스 부르주아가 1970년대 초에 첼시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모임을 여는데요. 왜 살롱 문화라고 하죠. 그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활발하게 또 비평을 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일요일 피해 일요일이었는데요. 이 모임에는 특히 젊은 예술가와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고요. 이 루이스 부르주아가 이 예술가들에게 비평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무자비하게 비판했다고 해서 피해 일요일이라는 모임명이 붙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부르주아 특유의 어떤 건조한 유머 감각 같은 것이 더해져서 많은 영감을 주는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루이스 부르주아가 6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또 무명 작가였다고 들었는데요. 이 작가 인생은 어땠을까요?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뉴욕으로 건너오면서 그 미국의 미술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작업을 했는데요. 특히 1940년대 초반에는 이 나무로 된 조각이나 평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1945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지만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패기 구겐하임의 여성 예술가 전시 단체전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1954년에는 동시대 주목받는 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크 로스코와 잭슨 볼록 또 윌렘 드 쿠닝 등 유명한 작가들과 교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부터 청동과 대리석 또 석고 등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루이스 부르주아에게 제2의 고향인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1982년 여성 최초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여는 등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또 1999년에는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신의 나이나 위치 등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평생을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거미 작품 마망으로 유명한 루이스 부르주아를 만나봤는데요. 이 작품을 직접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한 중인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 한국 ICT 기업들이 사우디의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ICT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과학기술, ICT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 사우디에서 열리는 리프 2024 기술 박람회가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텔레픽스가 해외 우주 기업의 위성 정보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우주대회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텔레픽스와 폴란드 위성 스타트업 셀레브 SA가 위성정보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픽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내년 상반기 발사될 자사의 초소형 위성 블루본의 3.8m급 광학 관측 위성 정보를 셀레브 SA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캔 위성 경연대회에서 경산과학고 학생팀과 충남대 학생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산과학고 행성상 성윤팀은 입자 영상 유속계를 활용해 녹조 확산을 예측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충남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은 인공지능으로 객체를 탐지하고 LTE로 정보를 전송하는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음료수 캔 크기의 모사 위성인 캔 위성을 직접 제작하고 성능을 겨루는 캔 위성 경연대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생식 수명이 길어 평생 여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뇌 소혈관 질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셔브룩대 의대 연구팀은 폐경 여성 9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임신 기간과 폐경까지의 기간 등을 바탕으로 평생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산출한 결과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긴 여성은 짧은 여성보다 뇌백질 손상 부위가 최대 7마이크로리터까지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백질 변성 부위가 클수록 치매와 뇌졸중을 유발하는 뇌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요금 인상 외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지하철 재탑승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건데요. 네, 지하철 재탑승 제도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개찰구를 통과했거나 화장실 이용 등 이유로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야 할 때 요금을 재부과하는 대신 환승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단 아직은 서울시 내로 한정된다는 점, 또 반드시 15분 이내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탑승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